사실상 증여의 약간 우회 수단이죠. 자녀한테 현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을 어쨌든 뽑아야 되거든요. 뽑는 순간 ATM기에서는 그 기록이 남겠죠.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가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이거든요.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60%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보다 더 센 세금이 뭐냐면 일단은 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현금 얘기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드리고 증여는 그냥 부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100만 원 입금했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게 생활비 일정,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입금하면 내 마음속은 생활비지만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건 증여예요. 그러면 100만 원 입금해도 증여인가요? 원칙은 증여나 판례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규모는 증여로 보지만 비과세 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니는 교육비를 댈 수도 있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소득이 없다 한다면 양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증여로 과세하진 않죠.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얼마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기준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교육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비과세적으로 다, 왜 우리가 그 뭐 자녀의 대학교 뭘 가면 900만 원 공제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럼 일정 부분의 어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에 생활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 하지만 또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데 한쪽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고 한쪽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생활비가 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생활비를 아껴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또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주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가액 안에 들어오면 인정, 그러니까 비과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또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건 증여로 추정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생활비 카드,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줬어요. 카드든 현금을 네. 줬는데 제가 막 알뜰살뜰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네. 샀는데 그게 급등을 해서 차익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증여가 되는. 네. 그럼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를 줘서 뭐 이제 그럼 내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부모님이 쓰시니까 사실상 증여의 약간 우회 수단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국세청에서 알지 못했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단 행단을 했어요. 안 걸리고 나도 살았어. 그럼 산 거죠. 근데 무단 행단을 하다가 저기 경찰관이 오셔서 딱지를 끊었어. 그럼 딱지도 끊기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걸 다 전수조사는 할 수는 없으니 방금 말한 걸 만약에 세법적 잣대로 보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특히나 이제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뭔가 돈을 주거나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주는 행위는 사실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 뭔가 경제적 지원을 하면 사실은 증여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냥 생활비 명목까지는 괜찮으나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물어보셨는데 PD님이 생각하는 현금은 뭘 얘기할까요? 제가 인출해서 정말로 현금으로 드리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내역이 안 남잖아요. 내역이 남죠. 그 내역이 남는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현금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캐시, 이 손에 대는 현찰, 요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넣은 이 돈은 사실은 요 돈을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한 5천만 원 입금했어. 또는 1억을 입금했어. 이거는 사실은 국세청이나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이걸 열어보진 않으니까. 뭔가 세무조사가 있을 때 열어본다면 알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현금은 집에 현찰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 현금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내가 현금으로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자녀한테 현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을 어쨌든 뽑아야 되거든요. 뽑는 순간 ATM기에서는 그 기록이 남겠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금을 자녀한테 준 거는 모르겠지만 인출한 기록은 남는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어디서 현금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가 이 현금을 받은 걸 또 ATM기에 넣어요. 그럼 입금 기록이 남겠죠? 출금 입금 기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입출 출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통보가 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CTR이라고 하는데 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어디에? 금융정보분석원에. 그래서 1,000만 원의 입금 출금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걸 알 수 있고요. 또는 뭐 창구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뭔가 입금 출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뭔가 그렇게 거래를 할 때 은행이나 어떤 금융 창고 담당 어떤 이런 분이 봤을 때 뭔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걸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STR이라고 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고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데 CTR과 STR이 있어서 요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만약에 세무조사로 파생이 되느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이 개시되면 보통 10년치의 금융자료를 보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죠. 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은 이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면 사실 상속인들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사전 그러니까 그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상속인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겠죠. 사망이 만약에 예정돼 있다면 뭔가 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현금을 뺐어. 그래서 사망 당일의 잔고는 0이야. 근데 이런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뭔가 과세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럼 그때 아마 이런 사실들로 조금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원래 이 FIU라는 거는 자금의 불법성 그런 것, 자금 거래에 대한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법 자금이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하면서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세무조사 아,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런 영화는 아마 미국의 IRS 아마 그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런 징수를 하는 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으나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질 수는 있거든요. 비정기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갑자기 세무조사관들이 뭐 기업에 와서 자료 같은 걸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치는 어떤 현실에서는 세무조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요새 좀 뭐 부동산을 구매한다. 자금 출처 신고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소명 안내문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뭐 양도를 한다든지 뭐 상속징여라는 어떤 예정된 뭔가가 있을 때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온다면 그건 약간 뭐 신고를 잘해서 뭔가 세금이 억울한 세금이 없게끔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건을 예상을 하고 미리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면 이건 이제 컨설팅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만약에 그냥 지금 주어진 정보만 본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가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기업의 대주주임금 60%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보다 더 센 세금이 뭐냐면 82.5% 세금 있어요. 82.5% 100을 벌면 82.5를 떼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중과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세율이 양도세율이 45%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채가 더 있기 때문에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75%가 되고 거기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75에 7.5% 더해서 82.5%를 내거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유예가 돼 있긴 한데 만약에 아까 물어보신 10억을 내시는 분이 8억 정도를 냈다고 한다면 당장 떠오르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맞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그런 매매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는 주변의 전문가 한 두세 명을 찾아서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뭐 보통 한 두세 명 정도의 전문가, 세무사를 찾아서 의견을 했을 때 세 명이 같은 얘기를 해. 그럼 사실은 어떤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82.5%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오히려 매도를 좀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세금이 조금 뭐 다르게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세금적인 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뭔가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일단은 취득세가 있고, 그러니까 단계를 보면 취득과 관련된 세금, 보유와 관련된 세금, 매도와 관련된 세금이 있거든요. 취득세, 보유는 또 재산과 관련된 세금, 소득과 관련된 세금인데,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과 관련된 건 임대소득, 만약에 소득이 있다 한다면, 그 다음 매도는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각 단계별로 세금이 이제 달라지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과제도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만 내실 거고요. 중과 유예가 끝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다른 이제 뭐 방법도 좀 찾는 것도 좀 하나 추천드릴 수는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무주택자 얘기를 하셨는데, 무주택자는 사실은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1세대 1택. 그래서 뭐 주택을, 그러니까 내 집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사실 뭐 재테크적 관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 집이 있다는 건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화폐 가치에 대한 방어도 될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될 테니까, 만약에 무주택이 분이 주택을 산다고 한다면 비과세 12억까지 이제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어떤 갈아타기 전략이 나와야 된다면 이제 또 다른 전략을 뭐 세우시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약간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지만, 그래서 아마 그때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주느냐, 낚싯대와 낚시하는 방법을 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줘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고기를 잘 관리해서, 또는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낚싯대와 낚시하는 법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상속 증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낚시하는 법에 비유해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낚싯대는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유대인 뭐 이런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그 미국에서 왜 자산가들의 그런 재테크 책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은 트러스트, 신탁,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금융자산, 뭐 채권, 뭐 401k, 뭐 생명보험, 부동산 이런 걸 담아서 대대로 이걸 이제 물려주는 게 조금 어느 정도의 기본적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스트 같은 걸 좀 설립을 해서 좀 자산 승계나 이렇게 부의 DNA를 계속 이 가문을 통해서 이전을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뭔가 그런 어떤 툴이 뭘까라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가족법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족법인을 약간 낚싯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법인이라는 걸 잘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가족법인에서 발생되는 캐시플로우나, 또는 이 가족법인의 어떤 이거를 계속적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만약에 플랜을 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을 직접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이런 거죠.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뭐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있고, 패실리티 매니지먼트가 있거든요. 뭐 시설 관리라는 건 어차피 뭐 필요한 거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뭐 임차 관리나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뭐 보통 부동산을 관리할 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회사, 그러니까 자산 관리 회사죠. 이런 거 이제 자녀가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꿀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구조적 세팅을 조금 해보는 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상속 증여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 자녀들이 잘 습득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